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깊고 깊은 산자락 아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이들을 지켜주었고, 그 뒤로는 나지막한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등을 기대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학식이 높은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기로 유명했는데, 산세가 맑고 물이 깨끗하여 선비들이 머리를 식히고 학문에 정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청운골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산마루에 걸리면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밤이 깊어지면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호롱불 빛과 함께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계곡 물소리에 섞여 흐르던 참으로 평화롭고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자라온 두 명의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윗마을 기와집에는 박생이라는 선비가, 아랫마을 초가집에는 이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입신양명하여 가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가 대단히 크고 욕심 또한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책을 펴고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읽으며 과거 급제를 향한 집념을 불태웠으나, 안타깝게도 글재주는 그의 노력만큼 따라주지 못해 늘 속을 모물하다 태우곤 했습니다. 반면 이생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고 살았으나 천성이 맑고 욕심이 없으며 글을 짓는 재주가 워낙 뛰어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인지 이생에게는 뛰어난 재주를 주었으나 건강한 몸을 주지 않아 그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성년이 되어서는 방박 출입조차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가녀린 손목을 가진 이생은 맑은 날에도 마당에 나가 볕을 쬐는 일조차 힘겨워 늘 방 안에 누워 책을 벗삼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방에서는 늘 낭낭하고 기품 있는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가끔 그가 지은 시 한 수가 마을에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 깊은 뜻과 아름다운 문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박생은 그런 이생을 겉으로는 친구로서 위로하고 아꼈으나 속으로는 자신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남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 날짜가 잡히고 마을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번 과거는 임금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큰 시험이라 하여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모두 한양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생은 이번 기회야말로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박생의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했고, 붓을 잡으면 잡념이 떠올라 글 한 줄 제대로 써 내려가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하고 가슴은 답답하여 박생은 늦은 밤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하던 밤, 박생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친구 이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생의 집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국화향기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생의 기침 소리는 전보다 훨씬 깊고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박생이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방 안에서 이생의 노모가 나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박생을 맞이하며 아들의 병세가 날로 깊어져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생은 노모를 위로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씁쓸한 약냄새가 배어 있었고 이생은 야윈 몸을 이불에 파묻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친구가 왔다는 기척에 힘겹게 눈을 뜨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박생을 반겼으나 그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져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밑은 거무죽죽하게 변해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생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부디 몸을 추스르라고, 이번 과거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이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신의 운명을 이미
예감한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박생에게 이번 과거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고 물었고, 박생은 차마 그리 막혀 한 글자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한 위에는 이생이 병석에 누워 틈틈이 적어놓은 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박생의 눈길이 무심코 그 종이들에 머물렀습니다. 이생은 박생의 시선을 느끼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몸이 아파 누워만 있다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상들을 붙잡아두고 싶어 몇 자 적어보았으나 힘이 붙여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졸작들이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생은 그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언뜻 보이는 문장들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밤을 새워 머리를 짜내어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과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온 명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생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여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생은 잠시 기침을 멈추더니 문득 맑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오늘 밤 유난히 시상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다며 박생에게 지필묵을 가까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생은 만류했으나 이생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또렷하여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듯한 기세에 눌려 묵묵히 먹을 갈고 붓을 적셔 친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생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하얀 화선지 위에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먹갈리는 소리와 붓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생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고, 박생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생의 붓끝에서는 산과 강이 살아 움직이고 꽃과 새가 노래하며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절절하게 녹아 흐르는 듯한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생이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깎아내어 글자 하나하나에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박생은 친구가 써 내려가는 글을 보며 경이로움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질투심을 느꼈는데, 병든 몸에서도 저토록 찬란한 글이 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생이 붓을 놓자 화선지 위에는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름답고 웅장한 시 한 편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생은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붓을 떨어뜨리고 이불 위로 쓰러지듯 누웠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박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시를 집어들고 불빛 아래 비추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첫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는 임금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아니 천하를 호령할 만한 기계가 서린 그야말로 장원급제를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글이었습니다. 이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박생을 바라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를, 이 글은 내 생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니 자네가 보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비록 몸은 이곳에 묶여 있으나 내 영혼만은 이 글과 함께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임금님이 계신 대궐마당을 밟아보고 싶었다고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의 숨소리는 점점 옅어져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박생은 잠든 친구의 얼굴과 손에 들린 시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유작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이 시만 있다면 자신의 오랜 꿈인 장원급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검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은 떨리는 손으로 시가 적힌 종이를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는데, 만약 이 시를 내가 쓴 것으로 하여 과거 시험에 제출한다면 나의 가난한 글재주로 인한 서름을 단번에 씻어내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이 생은 곧 세상을 떠날 운명이고, 이 뛰어난 글이 산골마을 초가집 방구석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니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박생의 흔들리는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고, 방 안의 호롱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박생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박생은 잠든 이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으나 이생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박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생의 눈에는 이제 친구의 안타까운 모습보다는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주는 달콤한 미래가 더 크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밖에는 비바람 소리만이 요란할 뿐 보는 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가 적힌 종이를 접어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집어넣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쿵쿵거리며 뛸 듯이 요동쳤으나 표정만은 애써 태연한 척 굳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이 치며 방문이 덜컹거렸고 깜짝 놀란 박생은 화들짝 놀라 움츠러들며 혹시 누가 본 것은 아닌지 문 쪽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다시 이생을 바라보았으나 이생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얕은 숨만 내쉬고 있어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고요했습니다. 박생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이생의 노모에게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노라 대충 둘러대고 도망치듯 이생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생의 발걸음은 쫓기는 사람처럼 빨랐으나 품속에 들어있는 종이의 감촉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가슴을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감겨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는 오로지 품속의 실을 지키기 위해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생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훔쳐온 실을 다시 펼쳐들었고 등잔불 아래에서 다시 본 그 시는 빗물의 한 방울도 젖지 않아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고 읽을수록 그 글이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양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생이 떠난 뒤 이생의 방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생은 힘겹게 눈을 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부탁했었던 시가 보이지 않자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친구가 소중히 보관해 주려고 가져간 것인지 가물가물한 정신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이생은 더 이상 생각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창호지 너머로 밝아오는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세상에 나가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가장 친한 버신 박생이 그 뜻을 알아주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마을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이생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터져나오며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생의 노모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이생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젊고 재주 많은 선비가 요절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둘씩 이생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박생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이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했으나 박생의 가슴 한구석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이 시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는 비릿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로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박생은 이생의 방을 훔쳐보았으나 어젯밤 자신이 가져온 시 외에 다른 습작들은 여전히 서안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생은 혹시라도 자신이 다녀간 흔적이나 시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까 두려워 노모에게 다가가 이생이 생전에 쓴 글들을 정리하여 태워주는 것이 고인을 위한 길이라며 은근히 권유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던 노모는 박생의 말이 옳다 여겨 아들의 손때 묻은 종이들을 모두 모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이생의 글씨들이 검은 재로 변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며 박생은 비로소 완전한 안도감을 느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박생에게 남은 것은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는 일뿐이었고 그는 품속에 숨겨둔 이생의 시를 자신의 필체로 다시 옮겨 적으며 완벽한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베꼈으며 문장 하나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마침내 누가 보아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유려하게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생은 보찜을 꾸려 한양길에 올랐는데 마을 어귀를 나설 때 뒤를 돌아보니 이생의 무덤이 있는 산자락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박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는데 그것은 훔친 씨가 가져다줄 부귀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막에 들러 밥을 먹을 때도 산길을 걸을 때도 머릿속으로 시를 외우고 또 외우며 임금님 앞에서 당당하게 시를 읊어 장원급제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마치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백성들처럼 보였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칭송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꿈속에서 희미하게 이생의 기침 소리가 들려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생은 이것은 단지 여행의 피로 때문일 것이라고 혹은 큰일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진 탓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일 뿐이라며 만약 이생이 살아있었더라도 친구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시를 양보했을 것이라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박생은 점점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만들고 욕망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며 한양 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남대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박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이제 곧 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벅찬 희망을 안고 성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성 안은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로 북적였고 저마다 자신이 장원 급제할 인재라며 뽐내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박생은 그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품속에 천하제일의 시가 들어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관방을 잡아 짐을 풀고 마지막으로 시를 점검하며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일필위지로써 내려가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먹을 까는 손끝에는 힘이 들어갔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으나 그 빛은 학문의 깊이에서 나오는 맑은 빛이 아니라 탐욕에 젖은 번들거리는 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 당일이 밝아왔고 웅장한 궁궐 앞마당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시제를 내걸자 곳곳에서 탄식과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박생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시제는 마치 이생이 써놓은 시와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고 박생은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확신하며 거침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하는 사이 박생의 붓은 춤을 추듯 화선지 위를 날아다녔고 그 모습은 마치 신들린 사람 같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생이 붓을 놓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을바람이 과거장 안으로 들이닥쳐 수많은 선비들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는데 그 바람은 유독 박생의 등 뒤에서 맴돌며 차가운 한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박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베껴 쓴 답안지를 바라보았는데 훔친 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글씨는 힘이 넘치고 문장은 유려하여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글인 양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그 순간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며 이생의 창백한 얼굴이 허공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박생은 이것이 긴장 탓이라 여기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버리고 감독관에게 당당하게 답안지를 제출하고는 도망치듯 과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시험을 마친 선비들은 삼삼오오 모여 주막으로 향하거나 서로의 답안에 대해 토론하며 시끌벅적하게 거리를 메우고 있었으나 박생은 그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홀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등잔불을 켜고 앉았으나 가슴속에서 울렁거리는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정막 속에서 더욱 크게 증폭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될 리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창호지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보여 쏘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쿵 내려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훔친 물건으로 배를 채운 도둑이 체할까 두려워하듯
박생은 훔친 명예가 자신을 집어삼킬까 두려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과거 급제자를 발표하는 방방내 날이 밝았고 궁궐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열기는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생은 사람들 틈에 끼어 초조하게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침조차 삼키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관리들이 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급제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할 때마다 곳곳에서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하며 희비가 엇갈리는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박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그는 제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아니 기왕이면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이 걸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가장 높은 단상에 오른 관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번 과거의 장원 급제자 이름을 호명했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청운골 박생이었습니다. 박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그를 밀치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장원 급제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기분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고 수만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 박생은 문득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원래는 이생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그 불안한 생각을 덮어버렸습니다. 박생은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리고 하사품인 어사화와 홍패를 받았는데 임금님께서는 박생의 글을 극찬하며 이토록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문장은 내 평생 처음 보았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임금님의 칭찬을 듣는 순간 박생은 고개를 조아리며 감흡했으나 그 칭찬이 사실은 죽은 친구 이생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꽂은 어사화는 화려하게 빛났으나 박생에게는 마치 가시관을 쓴 것처럼 무겁고 따갑게 느껴졌고 붉은 홍패는 마치 친구의 핏빛처럼 보여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칭송했지만 박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의 영광을 안고 궁궐을 나서는 박생을 위해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졌고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술잔을 기울였으나 술맛은 쓰기만 했고 음식은 모래를 씹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시의 영감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박생은 거짓말을 지어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친구가 병석에서 피를 토하며 썼던 그 처절한 문장들을 마치 자신이 산수를 유람하며 얻은 영감인 양 포장하여 떠벌렸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박생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것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청운 마을에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이생의 노모는 텅 빈 방 안에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평소 아끼던 붓과 벼루를 어루만지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썼다던 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죽던 날 밤 무언가에 홀린 듯 글을 썼던 기억이 선명한데 그 종이는 온데간데 없고 아궁이에 재만 남았으니 노모는 그것이 혹시 도깨비의 조화가 아닌가 하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아들은 말이 없고 노모는 그저 아들이 저승 갈 때 노잣돈 대신 가져갔으려니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촌노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하나 눈빛만은 형형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촌노는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하염없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촌노에게 무엇을 그리 보시느냐고 묻자 촌노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비릿하구나. 누군가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형국이야.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했으나
촌로의 눈에는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기운이 이미 보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급제 소식을 알리는 파발마가 마을에 당도했고 박생이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박생의 집 앞에는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드디어 큰 인물이 났다며 박생을 칭송했고 곧 박생이 금에 환양할 것이라는 소식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촌로는 여전히 당산나무 아래 앉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고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는 법인데 촌로의 나지막한 탄식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생의 노모 또한 박생의 급제 소식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아들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잘 되었다니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먼저 간 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생이 돌아오면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생의 빈방에서 가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문을 열어보곤 했으나 그곳에는 주인 잃은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박생이 금에 환양할 채비를 모두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는 그에게 비단옷과 좋은 말을 하사하시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박생은 비단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으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져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옷은 분명히 자신의 몸에 딱 맞게 재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어깨가 조이고 목이 답답하여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고쳐보았지만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고 거울 속에 자신이 자기를 비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떠나는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으나 박생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도성문을 나서자 구경꾼들이 몰려나와 환호성을 질렀고 박생은 말 위에서 손을 흔들어 답례했으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남쪽으로 향할수록 풍경은 점차 익숙한 산천으로 바뀌어갔으나 박생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은 마치 죽은 이의 넋처럼 보였고 산새들의 지저김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여행 도중 박생은 주막에 들러 잠을 청할 때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벼랑 끝에 서 있거나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나곤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꿈에는 이생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박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핏물로 변해 박생의 온몸을 적시는 바람에 박생은 공포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 자리에 앉아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죽은 친구의 원혼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생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독한 술을 마셨으나 술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고향인 청운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박생의 불안 증세는 더욱 심해졌는데 그는 말 위에서도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고 바람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수행하던 하인들은 박생의 행동이 이상하다 여겨 수군거렸으나 감히 장원 급제자에게 말을 걸지는 못하고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날씨 또한 변덕을 부려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불어닥치기를 반복하여 행렬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박생은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조화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하늘의 경고처럼 느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덧 행렬은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고개인 박달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곳이었습니다. 박생의 말이 고개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히잉하고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어 올리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했는데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콧비를 잡아 끌었으나 말은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습니다. 박생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말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깍깍거리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며 걸어서 고개를 넘기로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저 멀리 고향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으나 박생에게는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환영 인파가 나와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고 풍악 소리도 바람을 타고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즐거운 음악이 아니라 장례식 때 울리는 곡소리처럼 들려 박생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싶었으나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박생을 맞이하기 위해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으나 당산나무 아래 앉아있던 촌로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고개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촌로의 곁을 지나던 마을, 안하기 어르신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그리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촌로는 까치가 울어야 할 날에 까마귀가 울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좋은 날이겠는가? 라고 답하며 혀를 찼습니다. 안학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으나 촌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이 바뀌었어. 저승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만. 이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생의 행렬이 마을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박생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어 금에 환영하는 장원 급제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비단 옷을 입은 박생의 모습만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오기 시작했고 박생은 그들을 향해 억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생의 눈앞에는 이제 익숙한 마을 풍경이 펼쳐졌으나 그의 시선은 자꾸만 이생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치 이생의 영혼이 춤을 추는 것만 같았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가 이생의 마른 몸처럼 보였습니다. 박생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마치 똠 속을 걷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박생의 머릿속에는 도둑놈 하는 환청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말했는지 찾으려 했으나 주위에는 환호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이 지르는 비명이었으나 박생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무시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마을 입구까지는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았고 그곳에는 그의 가족과 이생의 노모도 나와 서 있었습니다. 이생의 노모를 본 순간 박생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숨이 턱 막혀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박생은 노모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으나 그녀의 슬픈 눈빛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풍악 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박생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자신을 단죄하는 재판관의 호령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수행원들이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박생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걷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마침내 박생이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불어온 돌풍이 그의 어사화를 날려버릴 듯 세게 불어 닥쳤습니다. 박생은 황급히 갓을 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으나 바람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그의 옷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웅성거렸고 박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람 속에 섞여 있는 이생의 흐릿한 형상이 보였고 그 형상은 슬픈 표정으로 박생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듯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마을 입구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으나 이내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산골에 거친 바람일 뿐이라 여기며 다시 풍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아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생을 애워싸고 장원급제 만세를 외치며 그를 가마에 태우려 했으나 박생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귀신의 웃음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박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들의 얼굴에 서린 주름살마다 기쁨이 가득 차올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박생은 부모님의 거친 손을 맞잡았으나 그 따뜻한 온기가 오히려 자신의 차가운 양심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가문을 일으켰다며 목이 터져라 외쳤고 어머니는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며 아들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박생은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시선을 땅으로 떨구었는데 바닥의 흙먼지마저 자신을 향해 일어나는 것만 같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 나오는 한 노파가 있었으니 바로 죽은 친구 이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펴고 박생에게 다가와 메마른 손으로 박생의 비단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손길은 나뭇가지처럼 거칠었으나 떨림만은 간절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시 춤을 멈추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고 박생은 심장이 떼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노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맑은 눈물 한 방울을 떨구며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우리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자네가 대신 이루어 주었구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차라리 욕을 하거나 원망을 했다면 덜 괴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달 떨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라고 횡설수설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 박생의 손에 쥐어주며 이건 내 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주려고 모아둔 쌈짓돈일세. 이제 주인 없는 돈이 되었으니 자네가 받아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박생은 그 돈을 받는 손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워 흠칫 놀랐으나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손에 꽉 쥐고 말았습니다. 마을 잔치는 마을 중앙에 있는 넓은 마당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멍석이 깔리고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을 상석에 앉히고 술잔을 올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으나 박생의 눈에는 그 기름진 음식들이 마치 썩은 고기처럼 보였고 붉은 술은 핏물처럼 보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술잔을 비우고 안주를 집어들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한 잔 더 받으시게 하며 권하는 술잔이 계속해서 쌓여갔고 박생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 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조용히 시키고는 박생에게 한 가지 청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을의 자랑인 박생이 임금님을 감동시켰다는 그 명문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같은 까막눈들이야. 글 뜻은 모르겠지만 그 기운이라도 받아보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읊어보라 읊어보라 하며 박생을 부추겼습니다. 박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으나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박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의 첫 구절을 때려던 순간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웬 비구름이냐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촌장은 용이 승천하려는 징조인가 보구먼하며 너스레를 떨었으나 그 웃음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생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의 모양이 마치 이생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귓가에는 이생의 기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은 다시 입을 열어 시를 읊기 시작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듯한 거친 소리였습니다. 가을바람 쓸쓸하여 나뭇잎 치고 그가 한 구절을 읊자 마당에 있던 촛불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더니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생의 입을 주시했는데 박생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훔친 시를 암송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시를 쓸 때 피를 토하던 이생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를 읊어 내려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에 쳐놓은 차일이 펄럭거리고 먼지가 일어 사람들의 눈을 맵게 만들었습니다. 박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거의 절규에 가까워졌는데 그것은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님을 그리네.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박생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풀이거리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영락없는 폐병 환자의 것이어서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저 소리는, 저 기침 소리는 하고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죽은 아들이 밤마다 내뱉던 그 처절한 기침 소리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눈치 빠른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생은 기침을 멈추려 애썼으나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핏덩이 같은 것이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당산나무 아래 앉아있던 촌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잔치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차가웠습니다. 촌노는 주저앉은 박생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이 맞지 않으면 벗어야 하고 밥이 아니면 뱉어야 하는 법. 자네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로 울고 있는가? 그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박생의 뇌리를 강타했고 박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촌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촌노의 눈빛은 박생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박생은 도망치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꼼짝할 수 없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생이 저런 명문을 지을 실력이 있었던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이생이 죽던 날 밤에 박생이 그 집에서 급하게 나오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험담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은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글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만 벙어리처럼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꽂힌 어사와 꽃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의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겨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깜깜해졌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마귀 떼가 마당 주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공포와 긴장만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박생은 덜덜 떨며 옷자락 속에 숨겨둔 자신이 베껴 쓴 시가 적힌 종이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종이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살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생의 어머니가 천천히 박생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자네 내 아들이 죽던 날 밤에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가? 내 아들이 썼다는 그 마지막 시는 정말 없었는가?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간절함이 서려 있었으나 박생에게는 그 눈빛이 가장 무서운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에는 당산나무의 거대한 기둥이 버티고 있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어귀에 세워둔 박생의 말이 갑자기 고삐를 끊고 마당으로 뛰어들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잔치상은 엎어져 음식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박생은 공포에 질려 말의 앞발에 채일 뻔했으나 기이하게도 말은 박생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더니 그를 향해 슬픈 눈망울을 껌벅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생은 말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비단 옷을 입은 장원 급제자가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 목에 칼을 쓴 죄인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마당을 적셨습니다. 빗물은 박생의 얼굴에 흐르는 식은 땀과 섞여 흘러내렸고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촌로는 빗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박생을 노려보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귀신이 아는 법이다. 네가 훔친 것이 글자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친구의 넋을 훔치고 어미의 눈물을 훔친 것이다. 촌로의 호통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박생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박생은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고 싶었으나 자존심과 욕심이 그를 붙잡아 입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장원 급제자라는 사실에 매달리며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로의 말에 웅성거리며 박생을 둘러싸고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환영과 축하가 아닌 경멸과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마 그 소문이 진짜란 말인가? 박생이 친구의 글을 훔쳤단 말인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파도처럼 박생을 덮쳐왔습니다. 박생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바닥에 떨어진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웅덩이 속의 얼굴은 박생이 아닌 이생의 얼굴로 변해갔고 그 얼굴은 피를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당산나무 가지가 부러질 듯 흔들렸고 마을의 촛불은 모두 꺼져버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박생의 창백한 얼굴이 귀신처럼 하얗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박생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옷깃을 여미었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시가 적힌 종이를 꺼내어 찢어버리고 싶었으나 손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는 이제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생의 눈앞에 갑자기 희미한 빛이 아른거리는가 싶더니 이생의 환영이 빗속을 뚫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생은 병색이 완연했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한 선비의 모습으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에서는 검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오지마 오지마 하고 소리쳤으나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생의 환영은 박생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슬픈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붓끝으로 박생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박생은 목 주위에 서늘한 감촉을 느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에 닿은 듯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목을 감싸 쥐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늘함은 점점 더 강해져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박생은 숨을 헐떡이며 촌노를 바라보았고 촌노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이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발광하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가 잠시 잦아드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1000개의 붓이 종이를 스치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칼을 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변했고 박생은 그 소리가 자신의 귀를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억울하게 묻힌 문장들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생의 죄는 감출 수 없이 드러났고 하늘의 심판은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박생을 동정하지 않았고 이생의 어머니조차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생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다가오는 파멸을 홀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보이지 않는 칼날은 이제 그의 목을 완전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그곳에는 별 하나 없이 캄캄한 어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마을의 모든 빛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울부짖는 가운데 박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처절한 고독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던 이생의 환영은 이제 더욱 뚜렷해져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는데 그 서늘한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어 박생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박생은 그 눈빛을 피하고 싶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고개가 고정된 듯 꼼짝할 수 없었고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 소리가 끊임없이 윙윙거리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듯한 고통이었으며 박생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르던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추자 박생의 목 주위를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기운이 더욱 강하게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서슬퍼런 칼날이 피부에 닿아 살을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한 끔찍한 감각이었습니다. 박생은 숨이 턱 막혀 사팍거리며 자신의 목을 쥐어뜯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자신의 땀 젖은 피부뿐이었고 그 위로 흐르는 빗물은 마치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생명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의 괴상한 행동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면서도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박생은 금에 환영한 장원 급제자가 아니라 귀신에 홀려 미쳐 날뛰는 광인에 불과했습니다.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어 넝마처럼 변해 있었고 머리에 쓴 갓은 비뚤어져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웃을 수 없었던 것은 박생의 얼굴에 서린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었기 때문입니다. 손로만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지팡이를 꽉 쥐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마을 어귀에서부터 날카로운 회오리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박생이 서 있는 곳으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을 가는 소리처럼 윳윳거리며 섬뜩하게 들려왔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순식간에 박생을 집어삼킬 듯 감싸돌았고 박생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으며 거세게 펄럭였습니다. 박생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으나 바람의 힘은 인간이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소나기에 잡힌 인형처럼 허공으로 들릴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삭 하는 소리가 짧고 명쾌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잘 드는 낫으로 집단을 베어낼 때 나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박생의 목이 툭 하고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목 없는 몸뚱이는 잠시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뿜어져 나온 피는 빗물에 섞여 붉은 강을 이루며 마당을 적셨고 잘린 머리는 눈을 부릅뜬 채 흙탕물 속에 처박혀 하늘을 원망하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흉기도 자객도 없었으나 오직 바람만이 칼이 되어 박생의 목을 벤 것이었습니다. 마당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참혹하고 기이한 광경에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그 고요 속에서 박생의 품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종이 뭉치가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종이는 마치 나비처럼 펄럭이며 춤을 추듯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빗물에 젖지도 않고 바람에 찢기지도 않은 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종이의 춤을 따라 움직였고 종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생의 어머니 발 앞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흙탕물에 젖어 얼룩덜룩했으나 그 위에 적힌 글씨만은 먹이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노모는 빗물에 젖은 눈을 닫고 글씨를 들여다보았는데 첫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아이고 내 새끼 하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느 어머니라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죽은 아들의 익숙하고도 그리운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병석에 누워 피를 토하며 써내려갔던 그 마지막 글씨가 친구라 믿었던 자의 품속에서 나와 자신의 발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노모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땅을 치며 오열했고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나쁜 놈아 친구의 글을 훔쳐서 네가 잘 될 줄 알았더냐.
내 아들이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렸겠구나. 노모의 절규는 하늘에 닿을 듯 처절했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박생이 왜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왜 하늘이 노하여 비바람을 몰고 왔는지, 왜 이유 없이 목이 잘려 죽어야만 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였고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촌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노모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할멈 이제 그만 우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소. 이 생의 글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도둑은 벌을 받았으니 아드님도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것이오. 촌노의 위로에도 노모의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나 그녀는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시가 적힌 종이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고 그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은 어머니처럼 경건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박생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목이 잘린 시신은 흉측하기도 했거니와 하늘의 벌을 받은 부정한 시신이라 여겨 손을 대면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촌장이 나서서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 천벌을 받았으나 한때는 우리 마을 사람이었고 자네들의 이웃이었네. 시신을 이대로 비 맞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거적이라도 덮어 마을 밖으로 옮기세. 촌장의 말에 젊은 장정 몇 명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거적을 가져와 시신과 잘린 머리를 덮었습니다. 비는 점차 잦아들었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잔치판은 엉망이 되었고 흥겨웠던 풍악 소리 대신 탄식과 한숨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는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느니 친구의 것을 탐내다 제 목숨을 잃었으니 옅옅하며 혀를 찼습니다. 박생의 부모는 아들의 참혹한 죽음 앞에 혼절하여 집으로 실려갔고 그들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통곡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여겼던 경사가 하루아침에 가문의 멸망과 치욕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여전히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녀는 아들의 서한 위에 찾아온 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앉아 시를 읽어 내려가던 노모는 시 구절구절마다 배어있는 아들의 고뇌와 열정을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록 가지만 제 글은 남아 어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아들이 왜 그토록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아들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가슴 깊은 곳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오늘 목격한 끔찍한 일을 되새기며 몸서리쳤습니다. 촌로는 당산나무 아래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마을의 부정을 씻어내기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떠도는 넋이여 부디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시게. 남은 이들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 터이니 더 이상의 화는 없게 해주시오. 향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고 그 연기를 타고 박생의 욕심과 이생의 원한도 함께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어제의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엎어진 상을 일으키고 깨진 그릇을 치우며 빗물에 씻겨 내려간 핏자국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도 웃거나 떠들지 않았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묵묵히 일손을 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에 들이닥쳤던 흉한 기운을 걷어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박생의 시신은 마을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 너머 외딴 곳에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봉분도 없이 평평하게 다져진 무덤가는 쓸쓸하기 그지없었으나 그것이 그가 지은 죄의 무게였습니다. 한편 박생의 집에서는 며칠 동안 곡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결국 박생의 가족들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기와집은 흉가가 되어 을씨년스럽게 남겨졌고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했던 부귀영화와 명예욕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된 셈이었습니다. 반면 이생의 초가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이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챙겨와 노모를 위로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선비들은 이생의 시를 베껴가며 그 뛰어난 문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훈장님이 이생의 시를 정리하여 책으로 엮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명문이 묻히는 것은 안 될 말이지. 비록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이생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훈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도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집은 한양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글을 읽는 선비들 사이에서 청운골 이생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슬픈 사연과 함께 시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고, 억울하게 죽은 천재 시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박생이 훔치려 했던 명예는 결국 진짜 주인인 이생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찾아왔고, 청운 마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덮어주려는 듯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생의 집 마당에도, 박생의 폐가 지붕 위에도, 그리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가지에도 공평하게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방에 불을 지피며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춥고 외로웠을 겨울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시 한 구절을 나직이 읊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님 오시는 길 밝혀주리라. 마을 사랑방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바람은 정말 도깨비 조화 같았지. 아니지, 그건 하늘의 칼이었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게야. 노인들의 이야기 소리는 두런두런 밤새도록 이어졌고, 문 밖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무서우면서도 신기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교훈이 더해져 청운 마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친구의 것을 탐내거나 남의 공을 가로채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욱 정직하고 순박한 인심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오자 박생이 목이 잘려 죽었던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단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생의 넋이 피어난 것이라 하여 이생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손짓 같기도 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욕심 부리지 마라 하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피해 다녔고, 아이들에게도 그 꽃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며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생의 노모는 봄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마루에 앉아 아들의 시집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나는 묵향은 아들의 냄새와 닮아 있었고, 글자들은 살아서 춤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떠났으나 아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넘기면 노모는 우리 아들이 왔는가 하며 허공을 향해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평온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을 지나던 한 나그네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쉬어가며 촌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참으로 평화로워 보이는데 어찌하여 마을 입구에 저런 붉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까? 촌노는 곰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꽃은 욕심이 낳은 피이자 진실이 피워낸 눈물이라오. 누군가 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다가 떨어진 목에서 피어난 꽃이지. 나그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촌노의 깊은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촌노는 나그네에게 박생과 이생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밤이 새도록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새벽이 되어 떠날 때는 옷깃을 여미며 겸허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계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뒤로하고 청운 마을에도 다시금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휩쓸고 갔던 비바람의 흔적은 겨우 내내린 하얀 눈이 덮어주었고 봄볕이 그 눈을 녹이면서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박생이 목숨을 잃었던 마을 어귀의 땅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이 돋아나 흉흉했던 자국을 지워주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포와 두려움도 따스한 햇살 아래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험한 파도가 지나간 바다가 더욱 고요하듯 청운 마을의 정적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도 청운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헛소문이라며 믿지 않았으나 박생의 목이 이유 없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와 죽은 친구의 시가 바람에 날려 나왔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자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시며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이자 경고이니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여 올리라고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덕망 높은 관리를 파견하여 청운 마을의 사건을 샅샅이 조사하게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리를 맞이하여 그날의 일을 가감없이 고했습니다. 파견된 관리는 이생의 노모를 찾아가 아들의 유품인 시가 적힌 종이를 정중히 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리는 비록 무인이었으나 그를 보는 안목이 있었기에 종이에 적힌 시를 읽자마자 그 빼어난 문장과 절절한 심정에 감탄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과거 시험장에 제출된 답안지와 이생의 필체를 대조해 본 결과 문장은 같으나 필체의 기운이 다름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박생의 절도와 기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내었습니다. 관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천하의 인재가 병으로 일찍 지고 그 빛나는 재주가 도둑맞아 구천을 떠돌 뻔했구나 라고 탄식하며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여 임금님께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임금님께서는 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시며 즉시 새로운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박생의 장원 급제를 취소하고 그의 가문에서 관직에 나가는 것을 금하는 한편 억울하게 죽은 이생에게는 명예장원 급제의 칭호를 내리고 그의 효심과 재주를 기리는 정려문을 마을 입구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홀로 남은 이생의 노모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쌀과 비단을 하사하고 지방 관아에서 때마다 문안을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넘어 땅에 떨어진 도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임금님의 깊은 뜻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교지가 내려오던 날 청운 마을에는 다시 한번 잔치가 벌어졌으나 이번 잔치는 지난번 박생의 환영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요란한 풍악이나 거칠의 대신 정갈한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과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경건하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생의 집 마당에 모여 임금님의 교지가 낭독되는 것을 들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촌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고 사람들은 이생이 비록 몸은 없으나 영혼만은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생의 노모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붉은 증서를 받아들고 아들의 위패 앞에 바치며 오열했습니다. 아가 이제 억울함이 풀렸느냐. 내 글이 도둑맞지 않고 세상에 온전히 내 이름으로 남게 되었구나. 노모의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한이 풀린 후의 시원함과 안도감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노모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며 그동안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느냐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노모의 꿈에 이생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큰 절을 올리고는 하얀 학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노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생의 집은 주인이 떠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흉가라서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욕심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겨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어른들은 남의 것을 탐내면 저렇게 집안이 망하고 이름이 더러워지는 법이란다 라고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생의 집터는 자연스럽게 숲으로 변해갔고 그 무성한 숲을 속에서는
가끔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으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생의 시는 책으로 엮여 전국 서당과 향교로 퍼져나갔고 글을 공부하는 선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고 눈물 흘리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선비들은 이생의 시를 읊으며 단순히 글재주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청운마을은 충절과 문장의 고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전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생의 정기를 이어받고자 마을을 찾아와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으나 그 소리는 예전처럼 입신양명을 위한 억지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마음을 닦는 맑고 청아한 어천 소리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이생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비석에는 붓끝으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정직함으로 땅을 울리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촌로는 매일 아침 그 비석 주변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오다 가다 비석 앞에 돌 하나씩을 얹으며 이생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당산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나그네들은 그 그늘 아래 쉬어가며 촌로에게 이 마을의 전설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촌로의 이야기는 언제나 욕심은 그림자 같아서 빛이 없으면 사라지지만 진실은 해와 같아서 구름에 가려도 언젠가는 빛나는 법이지 라는 말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촌로도 세상을 떠나고 이생의 노모도 천수를 누리다 아들의 곁으로 떠났으나 마을의 평화는 깨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노모가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생의 집을 마을 회관처럼 사용하여 함께 글을 읽고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가꾸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이생이 쓰던 낡은 서한과 붓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의 시가 적힌 족자가 걸려 있어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서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을에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마을 앞 냇가에는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니고 평상에 누운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운 어린 손자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이 이생 선비님 별이에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기 제일 밝고 맑게 빛나는 별이 바로 그분이지. 우리 마을을 지켜주려고 밤마다 저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아이는 안심이 된다는 듯 방긋 웃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고 마을 전체가 포근한 어둠 속에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청운 마을에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도 탐욕스러운 다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곡식에 감사해하며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는 소박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함께 물길을 트고 홍수가 나면 함께 둑을 쌓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박생의 사건은 뼈아픈 교훈이 되었지만 그 덕분에 마을은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이제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노래하는 자연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먼 훗날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높은 관리가 고향인 이 마을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생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자신이 정사를 돌볼 때마다 그 교훈을 되새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이생의 사당을 중수하여 더욱 번듯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리는 내 비록 몸은 궁궐에 있어도 마음은 늘 이 마을의 맑은 바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디 이 마을의 정직한 기풍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관리의 모습에서 과거 이생이 꿈꾸었던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보았고 이생의 뜻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어느 날 마을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꼭 쥐고 한자 한자 정성껏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정직 성실 사랑. 아이들이 쓰는 글자들은 비록 삐뚤빼뚤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눈 덮인 산자락 위로 맑은 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이생의 영혼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듯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달빛과 별빛만이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들려오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깊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마당의 개도, 지붕 위의 참새도 모두 잠든 고요한 밤.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하며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여,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옛날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같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잠자리가 가시방석 같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정직하게 하루를 보낸 사람은 거적대기 위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청운 마을의 맑은 바람이 불어와 하루의 피로와 헛된 욕심을 모두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에는 이생의 시처럼 맑고 아름다운 햇살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등잔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십시오.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안의 고요함에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는 물러가고 오직 편안한 어둠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꿈속에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행복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